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전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께 갑상선에 대해서 좀 쉽게 이 제목처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에 있는 땡큐 서울 의원에 계신데 앞으로 종종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함께 들어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각각의 병에 대해서 자세한 것에 대한 설명은 만약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의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갑상선 한번 짚어볼까요? 갑상선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목이 아파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여기 목에 턱 바로 아래쪽 부분을 만지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불편하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갑상선은 그거보다 상당히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나비 넥타이를 매는 쪽 있죠. 어떻게 보면 쇄골뼈의 조금 더 위,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장기고요. 갑상선은 기본적으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단일 내분비 기관으로는 가장 큰 장기가 되겠고요. 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선이 안 좋으면 피곤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 몸의 대사에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보일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데워주고 우리 몸을 체온을 유지해주고 하는 그런 대사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신생아기 그리고 태아 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뇌가 성장을 하거나 뼈가 성장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반드시 잘 챙겨서 내 갑상선 기능이 좋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병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 분비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되는 그런 질환의 카테고리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바로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이라 그래요. 기능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쁠 때 생길 수 있는 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상선에 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혹이 암이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갑상선 암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암이 아닌 혹들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결절은 보통 목에 뭐가 만져져서 발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과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그 결절 그리고 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검사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의 피로감, 좀 피곤해서 갑상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왔을 때는 우리가 갑상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능을 체크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 이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단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에서 정상 범위가 딱 있기 때문에 피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수치가 정상이면 갑상선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살이 쪄서 이건 분명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살이 찌는 것 같고 내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도 기능이 정상이면 갑상선 기능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혈액 검사로 기능 이상 질환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갑상선에 생기는 종양 내지는 갑상선이 너무 큰 걸 갑상선 종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갑상선 모양이 이상한 질환은 바로 물론 촉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요새는 대부분 초음파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은 갑상선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혹은 혹이 있는지 종대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갑상선 암을 제가 진단을 해드리면 대부분 전 매년 검진을 해왔고 매년 피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갑상선 암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상선에 암이 생기는 건 갑상선의 부분으로 봐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이 결절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긴다고 해도 갑상선 기능 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갑상선에 대해서 검진을 하실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혈액 검사와 초음파 두 개를 다 해야지 갑상선에 대한 종합검진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갑상선에서는 이제 먼저 자기 갑상선을 한번 만져볼까요? 그래서 만져보셨을 때 만져지면 일단 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상선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 못 찾겠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갑상선은 앞에 근육으로 한층 덮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만지면 근육만 만져지지 갑상선 자체가 만져지는 경우는 커져 있지 않으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커진 것을 바로 미만성 갑상선 종이라고 해요. 자, 미만성이라는 게 넓게 전반적으로 부어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갑상선이 큰 것 같아 내지는 가끔 저한테 진료 보러 오실 때 목이 부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만성 갑상선 종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을 때도 있고 기능이 이제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질환이 없을 때를 그냥 단순 갑상선 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의 업다운이 동반이 되거나 동반이 되진 않았지만 향후 동반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갑상선이 이제 혹이 없으면서 내지는 커지어 있지 않으면서도 기능에 업다운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갑상선의 혈액 검사상에서 이상이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요 위에 보이시는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상선호 호르몬을 측정하게 되면 보통 3가지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꼽아라 그러면은 이 프리티포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과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2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게 될 거예요. 2가지 모두가 정상에 있으면 그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기능이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TSH만 약간 올라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무증상 기능 저하증 그리고 무증상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병의 애누리 구간이죠. 우리가 보통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갑상선 기능도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바로 병이라고 야박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약간 봐주는 기간이 있어요. 기능이 살짝 좋진 않지만 좀 기다려보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좀 살짝 너무 항진이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간들, 우리가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기간들이 있고요. 이걸 넘어서면은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2가지 질환, 대표적으로 기능을 너무 잘한다 못해 넘치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이거는 우리 몸이 한여름이다, 이렇게 한여름에 느끼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한겨울이다, 내 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막 더워 죽겠죠. 들어올 때 정말 땀도 많이 나고 막 손도 떨리고 가슴도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마치 달리기를 막 한 100m를 하고 온 것처럼 심장도 굉장히 빨리 뛰고 손도 떨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신진대사가 빨라지다 못해서 막 변도 막 너무 빈번하게 보고, 심하면 설사까지도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먹고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뭘 많이 먹는데 체중은 오히려 빠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살이 빠진다고 되게
나 이 병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여성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 빠지는 거는 단백질, 우리 몸에 근육 성분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교정을 하면 다시 다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불화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기능 저하증이 되면 우리 몸이 이게 겨울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은 다 그냥 따뜻한 이게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너무 춥고, 그리고 기분도 우울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성 우울증처럼 매사 의욕도 없고, 변비도 심하고, 뭐 생리도 불순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도 머리는 빠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몸이 계속 다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일단은 항진증은 상대적으로 좀 드물어요. 저하증에 비해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의외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1200명 정도, 1202명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여성이 많아요. 여성. 그런데 비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인구 10만 명당 3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성에게 좀 더 많기는 한데, 일단 유병률 자체가 항진증이 훨씬 적죠. 그리고 항진증이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약도 오랜 기간 복용을 해야 하고, 이제 좀 치료하기가 좀 힘들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항진증과 저하증은 유병률이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하증이 왜 왔냐? 이게 실은 저하증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에서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점점 늘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뭐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걸리고 있나, 이런 거를 쭉 봤을 때는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줄어들었나?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변화를 보인다면은 기능 저하증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하증이 상당히 또 많은 데다가 또 증가를 하는 추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럴 때 보면은 이걸 검진을 통해서 또 빨리 찾아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저 과거에 비해서는 저하증이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을 내버려두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별로 증상이 없어, 나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약간 피곤한 듯 만 듯 뭐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호르몬제라고 해서 주는데, 호르몬제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여성 호르몬제에 대한 우리가 부작용을 많이 학습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저하증이 돼서 약을 먹는 경우에는 평생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을 평생 먹게 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먹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안 먹으면 왜 안 되나? 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걸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초기라서 본인이 별로 증상을 못 느끼시는 거지, 그게 아주 오랜 기간이 되면 본인도 불편해질 뿐더러 다른 어떤 동반된 질환들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붓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액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게 생기거나 악화될 수도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기분 장애가 생겨요. 우울증 같은 거,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 그런 것도 여기 이제 우리 조사한 거에 비하면 16.5배나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면 참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인지장애. 이거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든지 뭐 그런 증상. 그래서 이 기분장애, 약간의 우울감과 인지장애가 겹쳐지면 노인에게서는 같이 치매인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심장 질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다가 기분장애, 인지장애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치매 자체를 3.5배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팩트시트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병의 질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면은 부정맥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치료를 하면 부정맥이 고착되지 않고 빨리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이 방치되면 또 심방세동이나 조동 같은 심장 부정맥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 원래 이제 부정맥기가 있던 분들은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심장의 부정맥 같은 거는 뇌질환,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 뇌졸중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은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심장의 심부전, 그리고 역시 허혈성 심장의 질환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골다공증을 또 리스크를 올립니다. 4.4배 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 뼈가 약해지고 또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것도 4.8배 이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그 골 대사의 턴오버가 너무 빨라지면서 골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적은 대신에 뼈가 많이 그 칼슘 같은 게 로스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하시는 게 갑상선 결절이잖아요. 그죠? 보통 검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결절을 많이 또 찾아주죠. 검진들에서. 그러면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 결절의 모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꼭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감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갑상선이 뭐 보통 뭐 결절이 1cm보다 큰 경우, 아니면은 1cm보다 작지만 모양이 안 좋거나 암이 의심될 때는 조금 작을 때 검사를 정밀 검사를 권유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갑상선은 보통 암으로 진단이 돼도 1cm 정도까지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cm보다 작은 결절 같은 경우에는 좀 키워서 검사를 해봐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 임상에서 해보면 1cm보다 작아도 이미 임파선 같은데 전이가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이렇게 약간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안 좋으면 크기가 1cm보다 작아도 전문가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암이 전이가 없어도 암이라고 추정되는 결절이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작지만 목소리의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좀 다른 장기로의 침범도 조기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절대적인 또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잘 받으시고 검진해서 전문의 진료를 보시라고 하면은 한번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안 좋은 거라 그러면은 어떤 데가 안 좋은 데냐 하면 목 안에는 중요한 장기가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식도도 있고요. 목소리를 내는 그 신경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있고 또 경동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장기 근처에 있을 때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암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죠. 암이 아니면 아무리 뭐 이렇게 그 기도 옆에 있다고 해도 뭐 크게 뭐 기도를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또 이제 암일 때 중요한 거고, 이 암이 그러니까 이 결절이 암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은 또 아까 조직 검사라든지 임상 그 초음파를 보시는 분의 소견에 딸려 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갑상선암은 그야말로 여기 유병률을 보시면 한 2023년 이때 검진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갑상선암이 암 발생률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많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2002년도, 3년도만 할 때도 굉장히 작은 암도 다 떼고 막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요새는 조금 예전에 공격적인 치료를 했다면 요새는 좀 방어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작은데 막 이렇게 수술하지 말고 좀 지켜보다가 문제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자. 큰 문제가 안 생길 때쯤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 요새 그 치료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갑상선 암도 종류가 있어요. 보통 한 4-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유두암이라고 하는 것이 95% 이상을 우리나라에선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갑상선 암은 이렇다 내지는 누구 후기에서 나는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이랬다 하는 거는 대부분이 유두암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5%에서 뭐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보고하는 것이 바로 여포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여포암은 또 유두암과 조금 진행 경과가 이런 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밖에도 뭐 수질암, 역형성암, 뭐 림프암, 갑상선에 뭐 이런 암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결절이 도대체 어떤 걸 결절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초음파 사진을 좀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거가 이제 무록이라고 하는 낭성 결절인데요. 이런 건 암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혹. 그런데 커가지고 만져지는 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혼합결절이라고 하는 것도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이 이제 섞여 있는 혹인데 이런 혹은 악성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서 꼭 1cm보다 조금 더 커도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왼쪽에 있는 혹이 요 셋 중에는 모양이 제일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이 아주 솔리드한 거, 딱딱한 것으로만 차여 있는 요런 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요 어두운 것이 기도인데 기도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암이라면 기도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기가 1cm가 안 되더라도 조직 검사를 선제적으로 해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혹시 저번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론 조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혹이 있으면 거기서 세포를 뽑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이 만약에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뽑는 세포들이 대부분이 빨간색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혹 그 부분으로 전체를 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세포를 뽑아서 보는 세침 흡입 검사. 아주 가는 바늘로 뽑는다 그래서 세침 흡입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이제 조직 자체를 일부를 절삭해 갖고 나오는 중심 생검이라고 하는 총생검이라고도 불리죠. 이런 검사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심 생검은 제가 볼 땐 여포 종양을 진단할 때 조금 더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유두암은 세침 검사로도 충분히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입 검사라는 거는 그냥 요렇게 너무 무서우실까봐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치과 의자 같은 데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바늘로 목을 이렇게 찌릅니다. 그래서 세포를 뽑아내는 거죠. 바늘 굵기는 가늘어요. 그리고 이제 총생검 같은 경우는 전 총생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점점 안 하게 되냐면은 저희는 총생검을 할 때 그 돈을 안 받고 세포 검사도 같이 하거든요. 세침 검사도 그 2개를 같이 보는데 거의 결과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진단적인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저거를 이제 보통은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혹시나 하는 이게 저게 조금 더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여포 종양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클 때 조금 더 조직을 많이 얻어주면 진단하시는 분이 좀 더 뭐 진단하시는데 좋게 진단해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는 하고 있고, 이게 왜 총생검이냐면요, 이게 할 때 총소리가 나요. 생김새가 요렇게, 요게 지금 총생검의 그거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이렇게 권총처럼 생겼는데다가 요거를 스프링으로 이렇게 장전을 하고 탕 주사기가 나갈 때 네. 탕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총 쏘는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저는 저 총을 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바늘 굵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걸로 이렇게 가는 바늘로 정말 이렇게 쏙쏙쏙쏙 해도 세포가 잘 진단이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몇 배 좀 두꺼울까요? 그리고 이거는 출혈이 잘 검사 후에 안 멈춰가지고 네. 가끔 정말 드물지만 응급실에 가시거나 CT를 찍어보게 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충분히 뭐 1시간 정도를 지혈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이제 좀 출혈이 있었다 이런 분 얘기를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생검을 할 때는 이 혹 주변의 그 혈류 상황도 굉장히 잘 보고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워낙 우리 병리과 선생님께서는 세침 검사로도 3, 4를 그러니까 애매한 결절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저희 병원 상황에서는 이 중심생검까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겁나서 총생검은 못 하겠는데. 근데 총생검이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덜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 병원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또 총을 많이 쓰세요. 총생검 할 때 이쪽 볼에도 저희는 솔직히 목은 뭐 크게 위험한 장기인 경동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런데 진짜 이게 볼 요런데 그 이하선 이런데 네. 총생검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 선생님 그쪽은 안 하시죠? 전 전혀 안 하죠. 그렇죠. 거기 이비인후과 영역이니까. 네. 그런데 세침 검사 여기 작은 바늘로 할 때도 마취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요. 네. 저도 몇 년 전까지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저도 마취 안 했는데 간혹 그 마취 주사 국소 마취를 하고 맞아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안 하는 이유고 또 저를 가르쳐줬던 뭐 교수님들도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마취 주사를 놓는 그 따끔한 정도기 때문에 조직 검사 자체가 맞아요. 새침 바늘을 찔러서 끝내느니 맞아. 끝내는 게 낫지. 그걸 또 마취를 하려고 또 찌르고 맞아요. 두 번 찌르느니 그냥 한 번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안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마취 주사가 더 아파요. 그죠? 왜냐면 피부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쫙 이렇게 약이 들어가면서 쭉 번지는 거라서 그렇죠. 네. 훨씬 더 아픕니다. 그에 비해서 이 우리가 조직 검사로 들어갈 때는 실은 피부 말고 장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이상한 느낌 뭔가 이렇게 그런데 피부를 통과할 때만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뭘 하진 않는데 저는 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마취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무서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취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저는 화이트 거짓말을 합니다. 마취합니다 하면서 바로 마취하겠습니다. 이거 마취하는 거예요 하고 딱 검사하고 끝이 나요. 네. 그러면 환자는 마취 주사 맞았나 보다 그러는데 끝나면은 이제 난 마취를 받고 끝나서 덜 아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저도 새침 흡입 세포 검사 이거 할 때 보면은 미리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 이분은 거의 갑상선 유두암 같다. 그렇죠. 모양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육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양들. 그렇죠. 진짜 딱 바늘로 찔러보면 찌르는 순간 맞구나. 어떨 때 느꼈어요? 그렇죠. 이게 딱딱하고 음. 이제 아니면 서걱서걱하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약간 그 모래 속에 이렇게 바늘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슬프죠. 네. 맞구나. 네. 이게 정말 슬픈 맞네요. 예감이 나죠. 네. 네. 그래도 뭐 수술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것 서걱서걱한 느낌이 이쑤시개로 배를 딱 찔렀을 때 사과를 찔렀을 때랑 배를 찔렀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네. 배를 딱 찔렀을 때 그 안에 이 사각사각한 느낌?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 아실 거예요. 딱 그 느낌이 딱 들면 그렇죠. 석회화가 있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고 그럼 제대로 이거는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나오겠다. 맞아요. 거의 틀림없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크기가 작고 뭐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가급적 이 세포 검사를 했지만 이제 갈수록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나오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제 가급적 꼭 필요한 분들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분무가 줄어들고 맞네요. 꼭
의심되는 분들 그죠? 위주로 이게 하니까. 그 셀렉션 바이어스가 걸리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암일 것 같은 사람만 검사를 더 그렇죠. 하니까. 네. 맞네. 아닌 분들은 그냥 뭐 몇 개월, 몇 년 뒤에 이렇게 초음파 검사 하자고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이제 하는 쪽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맞아요. 좀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근데 이제 선생님 근데 어떻게 저는 실은 그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우리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있는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아주 작아도 전이가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환자분에게 어떻게 보면 공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기가 작은데 뭐 당신이 나이가 젊으시니까 뭐 조기에 수술을 하셔도 되고 지켜보다 수술을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환자분이 막상 조기 수술을 선택하신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생각보다 임파선 전이가 미세 전이가 꽤 있는 거예요. 막 5개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그래도 접하다 보니까 약간 이 뭐랄까 우린 또 그런 전이 같은 게 재발에도 물론 환자의 예후라는 것은 죽고 사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정도 전이가 더 있고 없고가 그렇지만 환자의 재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추적 관찰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추적 관찰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임파선 검사. 그래서 항상 좀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수술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과에서 수술을 또 많이 하기도 하죠. 그렇죠. 서울대는 네. 서울 외과, 이비인후과 다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병원마다 어떤 맞아요. 곳은 외과에서 하고 어떤 곳은 이비인후과 또 양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근데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두경부외과 그렇죠. 하정훈 원장님처럼 암 수술 이 혀부터 해서 맞아요. 턱, 귀 이런 쪽에 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수술, 암 수술을 할 수 있는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고요. 그 치과로 따지면 구강외과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강외과도 치과긴 하지만 사실은 또 외과에 가까운 맞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외과라고 해도 요즘엔 너무 분과가 나눠져 있어서 다 갑상선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것만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갑상선 부분이 생각보다 필드가 좁은,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좁은 시야와 중요한 장기가 밀집돼 있어서 좀 고도의 뭔가 집중력 같은 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외국에서 검사를 하고 뭐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런 검사 같은 거 되게 잘하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 손재주가 좋고 네. 또 약간 또 우리나라가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웬만하면 잘 안 해주고 정말 커야지 해주고 막 비용도 많이 엄청 비쌀 텐데. 비싸고 막 그러니까 오래 그런데 기다려야 돼. 이를테면은 뭐 갑상선암 수술을 해도 뭐 1년에 50개 하면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일주일에 한 개씩 하니까 많이 한다고 하겠네요. 그게 이제 하이볼륨 서전이라고 어. 이거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조건 막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하는데 뭐 그까이 거 50개 뜨는데 뭐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이면 떼지 않겠나 싶은. 근데 이게 참 뭔지 대학병원보다 수술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죠. 다 수술방이 매일 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의사가 많을 거니까. 근데 단일 서전으로, 그러니까 단일 수술하는 사람 1인으로 치면 아마 제가 그때 여쭤봤더니 압도적일 거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병원에서 덜 하시니까. 어쩌면 아시아는 아니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아시아에서 1위면은 세계에서 1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세포 검사, 조직 검사를 해도 암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커서 침 삼킬 때 불편하고 음식 먹을 때마다 걸리고 또 겉으로 봐서 목에 너무 튀어나와서 보기 안 좋고 그쵸.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그쵸.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맞아요. 의학 교과서에도 그때도 원하시면 수술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볼 수 그리고 있다. 되게 커서 수술하신 분은 실은 제가 볼 때 암 환자보다 만족도가 크세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이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 조직 그렇죠. 검사에서 암이 나와서 수술해서 약간 속상한 마음도 있고 이 암 자체로 내가 불편감을 느끼기 전에 수술을 보통 하시는데 이게 커서 불편했던 분은 진짜 뭐 먹을 때 이렇게 걸리는 느낌도 있고 누우면 답답한 느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쁜 목선이 이제 없다가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너무 편하다고 하셔서 네. 암 환자보다 제가 볼 때 만족도는 더 높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갑상선 뭐 검사하러 오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봐도 여기 뭐가 튀어나왔는데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 진료실 앞에 있는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침 한번 삼켜봐라 했더니 그때서 진짜 그렇네요 이렇게 하는 맞아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혹이 만져져서 왔다는 분이 자기 언제부터 이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99%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이렇게 자기 목을 그렇죠. 그냥 씻고 뭐 대충 이렇게 딱지 막 목을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그렇죠. 만지는 사람은 여자도 잘 없거든요. 근데 뭐 물론 막 마사지를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오히려 발견하거나 맞아요. 그런 그래서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뭐 너 목에 뭐 있는 것 같아 가봐.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는 발췌해서 쇼츠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